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1월 28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이 박근혜 당선자로부터 총리 지명을 받은 직후의 평가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야당조차도 무난한 인물로 평가를 했으니까요. 한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의혹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투기와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인데요.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안성 땅 등을 매입하면서 당시 10살 안팎이던 아들 명의로 해놓은 것은 전형적인 투기라는 지적, 그리고 키가 170에 달하는 큰아들이 체중 미달로, 그리고 작은 아들은 통풍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건 고의적인 병역 기피라는 지적 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속단은 이릅니다. 김용준 후보자 측의 주장처럼 돈 많던 어머니가 주도한 재산 상속일 수도 있고 진짜로 몸이 안 좋아서 병역 면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떨까요? 경기도 안성 땅을 사던 1974년 당시에 판사였던 김용준 후보자가 법원 서기와 함께 그 땅을 둘러본 후에 두 사람 아들 공동 명의로 땅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판사와 법원 서기가 땅 매입을 위해서 이른바 의기투합을 한 겁니다. 정말 별별 일을 다 봅니다. 더불어 김용준 후보자가 정말 총리로 적격인지 이것도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눈앞에서 아른거립니다. 지금까지 지켜봤던 수많은 인사청문회, 그 청문회장을 거쳐간 수많은 공직 후보자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을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투기, 병역비리, 표절 등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게 거의 대부분이었죠. 도대체 한가락한다는 사람들은 왜 다 이 모양일까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먼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고색창연한 얘기인가요? 정말 자조 섞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털기 전 뉴스로 넘어갑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마지막 특별 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 사면안을 검토해 왔으며 최근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특사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측이 임기 말 특별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를 무시하고 특사를 단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신구 권력 사이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차기 정부조차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이는 이유, 이게 궁금한데 팔은 안으로 굽는 관성이 너무 큰 걸까요? 한화그룹이 비정규직 직원 2,043명을 올해 3월부터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규직 전원 대상은 호텔 리조트 서비스 인력, 백화점 판매 사원, 시설 관리 인력, 고객 상담사처럼 비정규직이지만 장시적인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계약직 사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와 배경이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환영입니다. 국내 재계 총수들의 주택 가운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집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벌닷컴의 자료를 보면 자산순위 상위 50대 그룹 총수가 소유한 단독주택과 아파트, 빌라 등 이 공동주택 가격이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2,191억 5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총수 1인당 평균 43억 원이었습니다. 주택평가액 1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었는데 이 회장은 본인 이름으로 이 서울 이태원동, 삼성동, 서초동에 모두 세 채의 주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 주택 공시가격은 263억 1천만 원으로 50대 총수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세 채의 주택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이게 궁금한데 아침용, 점심용, 저녁용인가요? 지금까지 털기 전 뉴스였습니다. 저희 이털남이 여럿이 함께와 손잡고 애청자 여러분에게 안경, 선글라스, 컨택트렌즈 할인권을 드립니다. 여럿이 함께와는 민주시민과 골목상권을 연결해서 99%가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겨난 회사입니다.
검색창에 여럿이 함께와 또는 주소창에 waaa.co.kr을 쳐보세요. 여럿이 함께와. 이털남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대표입니다. 여러분 비싼 사교육비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최고의 영어 강의를 평생 무료로 여기 한마디로닷컴이 있습니다. 전면적 무상 영어 교육 한마디로닷컴이 응원합니다. 영어는 딱 한마디로 한마디로닷컴.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시고 해당 부문 일꾼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핵실험을 하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정인 2월 10일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 그리고 우리 정부 출범일인 2월 25일 이런 날짜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될 수 있다. 원홍축 우라늄을 확보했다면 그 다음에 기폭 장치가 간단하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정말 많이 생산할 수가 있다. 이제는 김정은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이 북한이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문이 채택되자마자 비핵화 선언 파기를 공언을 하면서 핵실험 강행을 연속해서 시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어제 이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서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 정보당국은 김정은 비서가 한북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지상통제소에서 제3차 핵실험을 직접 지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핵실험 문제를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 바로 이분이시죠.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핵실험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임박이라고 봐도 됩니까?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때 예. 북한이 공언하면 반드시 말이 행동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약속은 꼭 지킨답니까? 이렇게 말을 자꾸 해놓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행태도 그렇고 지금 뭐 또 가장 말을 지난 어떤 핵실험보다도 세게 그것도 또 자주 아주 확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빈말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2월 16일 날 김정일 위원장 그 이제 생일 아닙니까? 또 이제 핵실험을 국내 정치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시기가 오고 있고요. 아, 그렇네요. 이런 어떤 그 적절한 시점을 택해 가지고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핵실험을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중론입니다. 근데 지금 뭐 첩보성에 이런 데서 파악된 그 현장 사진이나 이런 것에서 징후가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는 그 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이 작년 12월 중순에 북한이 로켓 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훨씬 전부터 이미 핵실험에 대한 준비는 다 어떤 관측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북한 풍계리의 만탑산에 있는 두 번의 핵실험을 했던 갱도와 또 다르게 지금 있는 갱도의 남쪽에 굴착을 하는 장면이 확인이 됐고 굴착을 하면 그 토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바깥에 쌓여 있다든지 뭐 중장비가 오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갱도 공사를 계속 진행해 왔다는 것은 이미 뭐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요. 따라서 앞으로 핵실험은 별다른 징후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죠. 그러면 핵실험 하겠다고 작정을 하면 핵실험까지 가는데 별로 시일이나 이런 게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시일이 소요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갱도 안쪽에 그 핵물질, 이 실험 대상 핵물질을 장착하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안 보이는 거고 바깥에 콘크리트로 되메워야 됩니다. 이 충격파가 밖으로 나오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이 콘크리트나 또는 모래주머니를 설치할 수도 있는데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이것이 굳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뭐 우리 뭐 건설공사 현장 가봐도 불과 며칠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모든 준비가 끝나는 거고요. 또 아마 이번에 어떤 핵실험의 정치적 의미를 고려했을 때 어떤 뭐 고위층들이 거기에 방문하는 정황이
확인된다든가. 네. 지난 로켓 발사 때는 미사일 발사 시험장에 고급 세단 승용차가 많이 왔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지휘소에 그 고위 관계자들이 도착을 한다든지 또 주변에 경비가 강화된다든지 이런 징후는 바로 곧바로 핵실험을 하려는 징후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새길로 좀 빠져서 제가 핵실험하면 꼭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네. 미국이나 그 러시아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는 상관이 없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 보면 자기 나라 영토에서 핵실험 안 하고 저기 남태평양 이런 데 가서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나쁜 짓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핵실험하면 네. 이 방사능 피해 이런 거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핵실험은 다 지하 핵실험이에요. 옛날에 핵실험은 주로 어디 섬에 가가지고 이렇게 공중으로 터뜨린다든지 또는 왜 냉전 시대에 보면은 소련 같은 경우 공중 핵실험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런 핵실험은 방사능 낙진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제 세계에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거의 다 핵실험이 지하화됐어요. 지하에서 하면 좀 괜찮은 건가요? 지하에서 하면 우선은 주변으로 확산이 안 되겠죠. 그렇죠. 확산이 되는 것은 뭐 방사능이나 어떤 뭐 알파성, 감마성 같은 그런 어떤 방사능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음파가 확산이 되겠죠. 지진파. 진동이죠. 1초에 4km 갑니다. 암석층에서는. 이게 활성단층이나 이런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지질 구조나 이런 거요? 그러니까 어디 우리가 지금 전문 영역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화산 같은 데서 만약에 핵실험했다 그러면 괜히 폭발하려고 막 준비 중인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지진이 날 수도 있는 백두산이 뭐 다시 분화 활동을 시작했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가 한참 떠돈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핵실험 때문이다라는 설도 있었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 지각판이라는 게 그런 어떤 핵실험 하나 정도로 뭐 판이 휘어지고 틀어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것까지는 조금 너무 옆길로 새시는 것 같은데. 아니 평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그리고 전 지질학자가 아니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닐 것이다. 이런 정도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본류로 넘어와서 플루토늄이냐 고농축 우라늄이냐 이것도 상당한 관심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플루토늄은 북한이 이제 2006년에 핵실험을 한번 했고 2009년에 했는데 이때 플루토늄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플루토늄은 더 이상 북한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그게 원래 영변에서 조금씩 추출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병을 재처리해야 되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죠.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2.13 합의에 의해 가지고 불능화 조치가 됐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원자로 재처리 시설이 이제 가동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추출한 플루토늄이 전부라고 봐야 돼요. 이것이 한 40kg 됩니다. 하나 만드는데 한 얼마나 들어가니까 플루토늄이 핵무기 만드는데? 핵무기 하나를 만드는데 이게 무기급 플루토늄이 되려면은 임계 질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적정한 양이 확보돼야지. 플루토늄 조금 갖고는 폭탄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6 내지 7kg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6 내지 7kg의 플루토늄이 이게 무거운 물질이기 때문에 야구공만한 크기밖에 안 돼요. 아주 작습니다. 굉장히 무겁죠. 적어도 이 정도는 들어가야 폭탄으로서의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이다. 이걸 이제 임계 질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0kg가 이제 확보가 됐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2번의 핵실험으로 일부를 써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한 3분의 1은 이미 쓴 거잖아요. 그래서 한 30kg는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또 플루토늄을 핵실험하면 자꾸 소비해버리니까. 뭐 제가 군 당국자들한테 들은 얘기는 그런 식의 핵실험 자꾸 해줬으면 좋겠다. 소진되어 버리게? 소진되어 버리게. 이런 어떤 그 희망사항도 저는 얘기하는 걸 들은 적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북한이 이제 2002년 켈리가 그 북한에 방문했을 때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을 북한이 시인한 적이 있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미국의 해커 박사가 그 영변에 갔을 때 약 2,000개의 그 원심 분리기, 그러니까 이게 우라늄 농축을 하는 건데 우라늄의 농축을 순도 90%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적어도 95%까지 농축시키는 고순도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이제 북한이 HEU라고 하죠. 이 고농축 우라늄이 이제 어떤 그 궤도에 올랐다.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비밀 장소에 또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라늄 대량 생산 체제로 간 거 아니냐. 우라늄은 그렇게 해서 추출하기가 쉬운가 보죠? 플루토늄에 비해서? 아, 이거는 말이죠. 그 우라늄은 이제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거를 예. 이제 광석을 채취해서 한 3% 내지 5% 순도를 높이면 이게 핵발전소 원료가 되고 이걸 90% 이상으로 높이면은 핵무기 원료가 핵무기 원료가 되는데 그러려면 원심 분리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알루미늄 재질로 돼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미량의 그 우라늄이 계속 추출이 돼요. 아, 이것이 이제 고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 건데. 북한에 우라늄 광산은 있나요? 저 학교 북한은요? 학교 다닐 때 있는 걸로 배운 것 같아요. 아니 북한은 세계 최대 우라늄 매장 국가입니다. 그렇죠. 예. 아마도 그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한 자원을 탐낸다면 우라늄입니까? 석탄보다는 우라늄일 거예요. 그리고 양질의 우라늄이 다량으로 매장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점에서 북한은 가장 여건이 좋은 나라입니다. 심각하네요. 아니 자연 상황은 우리 의지와 무관한 거고 네. 농축을 한다는 어떤 인간의 의지가 가해져야 심각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그 이 고농축 우라늄을 그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본다면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우라늄 농축 문제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플루토늄은 그렇게 핵 발전소 제철 연료 제철이라는 어떤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소량이 추출이 되는데 반해서 우라늄 농축은 한번 대량 생산 체제가 어떤 궤도에만 오르면 이후부터는 계속 추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면은 지금 북한의 능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최대치를 가정한다면 어떤 풀 가동했을 때 1년에 40kg까지도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요? 예, 여기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길로 계속 나간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1년에 6 내지 7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확보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플루토늄하고 이게 합해지면 이거는 뭐 이제 어느 정도 핵무기를 적정량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미들 파워, 즉 중견 핵무기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 수소 핵융합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수소폭탄입니까? 그런데 수소폭탄은 말이죠. 이 위력이 도대체가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게 수소폭탄이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도 개발하려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습니까? 이거는 원자폭탄하고도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고 그거는 그냥 인류 멸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소폭탄의 위력은 도대체 이거는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하려다가 이론 연구만 하고 일부 개발 착수만 했다가 포기했습니다. 미국과 소련도. 그러면 북한이 수소폭탄을 개발하느냐? 전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 핵융합을 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핵융합을 할 때 중성자가 나오거든요. 요거 말이 조금 어려워지는데. 갑자기 또 고등학교 과학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 우라늄 탄이건 플루토늄 탄이건 그 원자를 중성자가 때려서 핵을 분열시켜 가지고 폭발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성자의 어떤 그 적정량이라든가 그 중성자의 활용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핵융합을 할 때 중성자가 나옵니다. 이 핵융합에 의한 폭발에서 나오는 중성자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탄을 폭발시키는 일종의 기폭장치로 핵융합 기술을 활용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수소폭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수소폭탄 만드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럼 이번 3차 핵실험이 만약에 강행이 된다면 그거는 플루토늄에 의한 그 핵무기가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무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좀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보면 말이죠. 우라늄 탄은 핵실험을 안 해도 돼요. 구조가 간단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라늄을 2조각으로 나눴다가 이걸 고속으로 충돌시켜서 터뜨리는 겁니다. 플루토늄 탄은 그게 아니라 외부에 폭약이 터지면서 가운데 있는 플루토늄을 압축시켜서 엄청난 압력으로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간단하겠습니까? 부딪혀서 우라늄 2조각 충돌시키는 이게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리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은 핵실험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죠. 사실 핵실험을 해야 되는 건 플루토늄 탄입니다. 어떤 압력으로 가운데 압력을 가해서 이 기폭장치에 의해서 핵분열이 일어나느냐. 이게 실험상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 부분의 어떤 그 요구 사항이 높지만 플루토늄의 양이 얼마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서방 세계에 새로 우리가 선보여야 될 핵의 위력은 우라늄이 아니냐. 이거는 예고된 거니까. 그래서 그 추출됐다는 양을 어느 정도 고농축 우라늄이 추출됐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는 우라늄탄의 어떤 그 위력을 한번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실험의 개연성은 낮지만은 우라늄을 이번에 사용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정도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고농축 우라늄이든 플루토늄이든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가정을 하죠. 있을 때 이게 1, 2차 핵실험하고는 상당히 좀 상황이 달라진 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3차 핵실험은 이 심각성이 더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선 말이죠. 그 북한이 작년 12월에 로켓 발사가 5번째 한 건데 우주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로켓 능력만 갖고 보면 미국의 전역에 날아갈 수 있는 로켓을 갖게 된 겁니다.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얼마든지 쏘아 올릴 수 있다. 쏘아 올릴 수 있다. 이제 거기에 이제 핵무기만 탑재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간단히. 그러니까 거기에 소형화된 어떤 핵탄두를 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로켓이 뭐 무한정 탄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멀리 날아가니까 탄두 중량이 자꾸 제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실을 수 있는 소형화된 어떤 그 핵탄두 이게 바로 핵실험을 통해서 예. 개발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전의 핵실험은 로켓의 어떤 그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예. 이번에는 어떤 그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로켓 개발이 입증된 상황에서 핵실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핵탄두와 로켓이라는 건 뭡니까? 활과 화살의 관계죠. 그렇죠. 예. 그러면 활이 개발이 됐는데 화살만 이제 얹으면 예.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 3차 핵실험은 로켓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그 연장선의 어떤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게 미국이 문제가 상당히 좀 심해요.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우선 말이죠. 우리 지난 대선 때도 이 북한 로켓이 성공한 걸 그 여야 간에 어떤 거의 논쟁 없이 예. 이건 너무 충격적인 게 있으니까 정치권에서도 받아앉질 못하고 넘어갔지만 그 당시에 일단 우주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건 이제 3차 핵실험까지 이어진다면 네. 이 로켓이 실어 나를 건데 예. 이런 것들이 어떤 핵무기의 보유 국가로 되는데 뭔가 초일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게 시간 문제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우려가 됐던 것인데 지금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북한이 핵무기 보유 국가로서의 어떤 마지막 관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몇 가지 기술적인 보완만 한다면은 제가 보기엔 핵 충경 국가. 그러니까 어떤 핵클럽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관건은 이제 핵탄두를 얼마나 소형화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이제 기술적인 관건이라고 하는데 그 단계까지 왔다고 보세요, 북한이? 그런데 적어도 플루토늄을 활용한 소형화 단계는 아직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90%까지는 아니고 네. 한 60, 70%는 되지 않겠는가. 예. 북한이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약 100번이 넘는 고폭 실험을 했어요. 이거는 플루토늄을 터뜨릴 수 있는 고폭탄 실험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플루토늄에 의한 핵실험을 2번 했어요. 이것은 그 고폭의 압력이 플루토늄에 작용하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단계는 완숙 단계라기보다는 성장 단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네. 이러면서 이 플루토늄 탄의 어떤 기술적 난제를 보완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을 시작한 겁니다. 네. 이것은 우라늄이 성공적으로 추출이 되기만 한다면 많은 핵실험 없이도 이것은 핵탄두화 될 수 있는 어떤 그 속도가 훨씬 빠르고 탄두를 기술적으로 소형화하는 용이합니다. 게 고농축 우라늄이 훨씬 더 용이합니까? 훨씬 용이합니다. 우선은 그 원리가 간단하니까. 자, 우리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우라늄탄이고 네.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플루토늄탄이에요. 달랐습니까? 그때? 달랐어요. 미국은 골고루 실험 다 해버린 겁니다. 일본에서. 그랬군요. 예. 그런데 그 우라늄탄은 말이죠. 이게 포신형이라 그래서 원자탄의 뒷부분에 있는 폭약이 폭발하면은 그것이 그 앞에 있는 우라늄 조각을 앞으로 고속으로 밀어냅니다. 이게 앞에 있는 우라늄하고 충돌해 버리죠. 총알의 원리하고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무기 방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네. 플루토늄탄은 이렇게 어떤 큰 폭탄 안에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플루토늄이 있고 바깥에서 폭발해가지고 안쪽으로 밀어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중성자의 활용도에 있어서도 이 폭발이 최초에 일어나면은 그 원자에서 중성자가 나오는데 이 중성자의 어떤 그 활용도가 높아야 폭발 효과가 높거든요. 네. 이 점에서는 이제 플루토늄 탄이 상당히 위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폭탄의 위력으로 본다면 우라늄 탄보다는 플루토늄 탄이 훨씬 세고, 기술적 원리로 보면 우라늄 탄이 간단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가정을 해보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성공을 했고 탄도 소형화에까지 이제 아주 그 가속도를 붙여서 간다고 한다면 네. 북미 간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다시 그 엄청 나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작 우리보다도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네. 이 문제의 심각성이 지금 훨씬 더 강하게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 뭐 브리핑 별로 안 하고 있지만 미국은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무부 해가지고 매일 지금 브리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주로 이 어떤 전략무기, 핵무기나 미사일 문제는 어떤 남북한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미국과 북한 그렇죠. 간에 그렇죠. 훨씬 더 뜨겁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아주 뭐 이해 안 될 정도로 침착 냉정하죠. 그런데 예. 이런 어떤 그 핵무기 보유에 어떤 계속 다가간다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 봤을 때 미국이 전 세계에서 패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축 하나가 어떤 핵에 대한 어떤 독점 체제 유지, 하나의 어떤 그 핵클럽에 대한 기득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비확산 전략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네. 이것을 균열이 가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다른 어떤 동아시아라든가 여타 어떤 제3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핵 비확산이 이제 붕괴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게 이란과 북한인데 이 두 나라가 잘못 관리됐을 때는 이 어떤 그 이제는 개나 소나 다 핵무기 갖는 뭐 이런 식의, 말하자면 북한은 또 핵물질을 제3국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미국식 비확산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가장 도전적인 예. 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건 미국 사람들 생각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의 문제는 그 논외로 하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떻게 여기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동북아 질서가 상당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네. 자, 한번 대선으로 돌아가 보죠. 박근혜 당선자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한 기조를 어떻게 잡을 거라고 보십니까? 대선 때 했던 얘기를 기초 삼아서 본다면? 자, 대선 때 했던 얘기는 간단합니다. 억지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떤 핵 화학 무기, 미사일 문제, 이런 어떤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는 억지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 네. 이게 이제 한미 간의 확장 억제력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핵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핵 주권이 없죠. 이럴 때 미국의 핵 우산을 통해 가지고 북한과의 어떤 그 핵 억지력을 행사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어떤 핵무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또 핵으로 보복한다는 걸 여러 차례 천명해 왔습니다. 이런 핵태세를 강화하는 걸 확장 억제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억지 개념, 그러면은 박근혜 그 당선자의 경우에는 어떤 확장 억제력은 표현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억지라고만 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핵 억지력이 아니라면 우리 스스로의 억지력이라면 우리도 전술핵을 개발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시 배치하든가. 불가능하고 결국은 주한미군을 통해서 재배치하는 것. 이게 현실적인, 또 일각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말이죠.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는 다 본토로 철수시켰어요. 아, 그렇습니까? 전 세계 핵무기 미국이 해외에 배치한 거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91년에 그 비핵화 공동선언을 남북한에 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에 그 우리 남한에 있던 전술 핵무기를 미국이 다 철수시키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남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이 가능했던 것이고 이건 한국에서만 철수한 게 아니라 독일에서도 철수했고, 독일의 80년대 말에 그 반핵운동 보셨잖아요. 평화운동, 반핵운동, 유럽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다 빼버렸잖아요. 그러면 주한미군을 통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로다. 없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배치할 무기도 없습니다. 전술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설령 주한미군을 통해서 전술핵을 배치하는 게 그러면 좋은 거냐? 한반도가 결국은 핵 경쟁 땅이 되는 것도 이건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좀 어이가 없는 건 말이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어떤 이렇게 어떤 약소국끼리 그것도 남북한이라는 두 국가가
주변국의 어떤 의도와 관계없이 예. 정말 민족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합의한 나라가 예. 전 세계 여기밖에 없어요. 어떤 나라가 일방적으로 비핵지대화를 선포한다거나 뭐 어떤 그 컨센서스 즉 뭐 주변 국가하고 합의를 만든 적이 있지만은 네. 일방적으로 핵에 대한 어떤 주권을 다 포기하면서 어떤 비핵화 공동선언을 한 거는 전 세계에서 남북한밖에 없습니다. 예. 이럴 정도로 정치적 도덕적 명분을 우리가 91년도에 기념비적인 어떤 그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북한이 바로 그걸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겁니까? 얼마 전에. 이게 다 붕괴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북한은 이제 앞으로 비핵화에 대한 더 이상의 협의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육자회담이고 뭐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나가겠다 이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비록 이게 노태우 정부 때 북한의 김일성 노태우 정권 때 이루어진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남북한 간의 평화 공존 비핵화에 대한 어떤 합의는 진보회담론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그 비핵화에 대한 기념비적인 합의를 통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나올 수 있었고 또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물꼬가 터지면서 평화 공존에 대한 전망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지난 20년 동안 이 진보의 담론이 바로 비핵화와 평화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김일성의 유훈인데 북에서는 이것을 그 유훈을 함부로 손댄 적이 없는데 비록 핵을 개발하더라도 비핵화는 여전히 유훈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아니라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 동북아 국가들이 머리를 맞댄 게 육자회담 아닙니까?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잘 유지됐거든요. 네. 그래서 9.19 공동성명도 내왔거든요. 이것도 무효라는 거고요. 근데 네. 그 전술적인 뻥 아닐까요? 북한이 그 얘기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봐야죠. 자 이명박 보수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네. 육자회담 걷어차버렸습니다. 예. 육자회담 무용론을 제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고 북한 붕괴론에 경도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럴 때마다 중국과 북한은 육자회담 재개를 주장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용하다고 지금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제 막상 북한이 육자회담을 걷어차버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번에 제재를 결의하는데 육자회담을 조속히 하자. 이건 물론 중국의 의견이 반영된 거지만 아니 그건 과거에 하자 그럴 때 안 했던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지난 5년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거의 모든 노력이 다 마비가 됐어요. 그것이 최근 5년의 현상입니다.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하고 육자회담 걷어차니까 이제 와가지고 육자회담 다시 하자는 것은 사실 좀 생뚱맞은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했어야죠. 근데 주변국 미국이나 중국의 어떤 스탠스나 지금 프로세스는 둘째치고 네. 지금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그 남측 정부가 하나 이제 완충 기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조정 기제 역할도 할 수 방금 있는 남측 거고. 정부라 그러셨습니까? 네. 표현 쓰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까? 네.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가. 됐죠? 예. 무서워라.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보는 말이죠. 예. 이게 이탈남은 진보가 많이 드는 것 같지만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보수 세력이 들을 거라고. 아니 근데 사실은 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공식적인 표기에서 남북의 문제가 될 때는 남측 북측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언론에서도 예. 언론에서 썼고 다만 이제 그 북한 안에서의 교류 협력이 아니라 그쪽에서는 북한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측 대표, 북측 대표 이랬잖아요. 남북 그러니까 그 협상을 하거나 회의를 할 때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쓰면 찍힌다니까요. 같은 말도. 그러니까 제가 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좀 아니 뭐 정치적인 현실이지 그게 논리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됐죠? 정부가. 네. 예. 자,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와 어떤 그 태도를 정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그 너무 과도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당선자가 이 대외 특사단을 제일 먼저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을 특사단 대표로 해가지고 미국부터 보낸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것이 북한의 움직임과 일정하게 연동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자, 지금 핵실험 국면이 과거와 다른 게 바로 또 이런 측면입니다. 네. 지난 한 2, 3년간 우리 보수 언론이 중국은 못 믿을 국가, 네. 위험한 국가로 계속 매도를 했어요. 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벌어진 2010년에 북한 편들었다. 그다음에 자기네 핵심 이익
주장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어떤 그 자기네 어떤 그 군사력을 과시했다. 저 봐라. 얼마나 못 믿을 국가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있을 때 중국이 다소 북한을 감싸주는 듯한 행보를 취하면서 유엔의 의장 성명이나 안보리 결의를 다소 완화시켰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에요. 이번 제재 결의는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 시진핑이 미국의 협조를 확실히 해준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중국의 행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충격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24일 날 북한의 성명은 중국 러시아를 겁쟁이라고 표현했어요. 아, 대놓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대놓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당선자의 특사단이 제일 먼저 중국에 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이 최근 박근혜 정부에 계속 그 러브콜을 보내면서 친밀감을 과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특사단 김무성 특사가 갔을 때 시진핑하고 나눈 대화가 북한의 핵무기 반대입니다. 예, 여전히 어떤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북한의 후견인으로서의 어떤 중국의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박근혜 당선자 입장에서는 어떤 중국을 견인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고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그 최대석 인수위원 사퇴 파동,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어떤 북한과의 어떤 대화 비둘기파에 대한 어떤 견제구라고 또 해석되는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 내막이 밝혀졌습니까? 최재석 인수위원이 왜 사퇴했는지? 아니, 일부 언론에서 베이징에서 그 남북 간의 비밀 접촉을 최대석 위원이 주도하다가 국가정보원의 항의를 받고 박 당선인이 이제 최대석 위원 사퇴서를 수용했다. 아, 그런 겁니까?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우선 인수위에서 부인을 안 했어요. 일단 그때 최재석 위원이 물러나면서 했던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책임질 사안이 뭐였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 설이 분분했었는데 그 맥락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최대석 위원이 주도해서 남북 간 베이징 비밀 접촉을 추진하고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수 언론의 보도인데 일단은 인수위가 부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인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 이게 일신사양의 사유 문제입니까? 이렇게 국가 정책에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공적인 사건인데 부인을 안 했으면 말이에요. 일단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최대석 위원 사태는 여당보다는 야당에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많은 야당 인사들이 우리하고 유일하게 말통할 사람 최대석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어떤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유연한 이런 어떤 정책을 대표할 사람으로 인식이 됐고 그 최대석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유연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무게감이 그만 못 미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야당 쪽은.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최재석 위원이 박근혜 당선자와는 아무 상의도 하지 않고 남북 간 비밀 접촉을 추진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그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매파와 비둘기파 싸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2010년에 당시 임태희 장관이 싱가포르와 베이징에서 북한을 비밀 접촉했습니다. 김양건 위원장을 만났죠. 통일전선부장. 통일전선부를 접촉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허락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죠. 그러면 다 보고하고 한 건데 바로 국정원 견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라든가 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뭐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라든가 이 매파의 견제를 집중적으로 받고 당시에 임태희 장관을 수행했던 국정원 직원까지도 견제를 받고 상당히 어떤 문책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재가를 받고 했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이 강원 갈등이 생기면 서로 견제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권력 내에서는 끊임없이 보여지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최대석 파동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박근혜 당선자의 의중이 실려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세력이 그 어떤 박심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렇긴 하죠. 거기에 근거 제시가 됐겠죠. 그리고 사실은 어떤 그런 게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가 나오고 있을 때 남북 간의 이 비밀 접촉의 어떤 신빙성을 의심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국정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뭔가 이거 아마추어적인 행태 아니냐, 네. 이거 위험한 짓 아니냐 아직은... 이러면서 비밀 접촉 세력을 견제하고 들어오니까 박 당선자 입장에서는 이거 뜨거워라. 네. 이거 지금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닌 개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올라와 보니 이 산이 아닌 개별. 다시 저 산인 개별. 예. 뭐 이래가지고 안보로 회귀한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인수위 행보를 보면 거의 안보 중시 행보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당선자가 아주 일관된 철학, 소신, 그다음에 플랜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인다기보다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북 문제에 있어서. 역시 어떤 대북 정책에 있어서 오랫동안 어떤 준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예. 어떤 그 선거를 치르면서 일견 유연한 관점에 관심을 가진 정도. 그러면서 어떤 그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조금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담론 차원에서만 풀어냈지 구체적인 보관을 갖고 준비된 전략으로 예. 이것을 구체화하기에는 아직 인수위는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심지어 진보의 일각에서도 어떤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박근혜 당선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의외로 잘 풀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근거는 없는데 워낙 안보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대북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또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만난 적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산술적으로 끌어모아서 대북 문제를 잘 풀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근거 없는 전망을 그 내보낸 사람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것이 말이죠. 과거에 닉슨이 중국하고 대탕트를 했다 그러지만 그 냉전주의자 보수주의자 닉슨도 어떤 그 미중 화해를 이뤄내고 네. 상당히 어떤 냉전을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네. 어떤 보수주의자가 의외로 대외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개연성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어떤 그 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의 어떤 그 주류 세력은 어떤 진보 세력이라기보다는 보수 세력 아니냐. 네. 그런 메인스트림하고 뭔가 어떤 합의가 돼야 이것이 어떤 거 더 실행력이 높은 거 아닌가. 예. 정치적 기반이 약한 어떤 진보하고 했을 때는 그렇죠. 나름대로 어떤 그 이후에 뒤집힐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불안 요인이 많을 거 아니냐. 예, 북한에서는 그렇게 계산할 법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메인스트림 즉 주류하고 선을 대자는 측에서 우리 보수가 대북 협상에서 유리한 점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이랬을 때 과연 이쪽 보수에서도 화답을 해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렇네요. 예. 자, 노태우 군사정권 북한으로 보면은 철천지 원수죠. 예. 그러지만은 노태우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북기본 합의서를 만들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어요. 예. 이산가족 상봉도 했고요. 최악은 김영삼 정부 때였죠. 남북 관계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오히려 노태우가 너무 나갔다고 보고 냉전 세력의 반격이 들어온 게 김영삼 그렇죠. 정부 출범 시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다소 보수로 회귀가 되긴 했지만은 어떨 때 보면 말이죠. 이 보수가 나름대로 보수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확장하면서 상대방한테 신뢰를 주면 네.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 보수고 대외 관계에서 성공하는 보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남북한 관계도 박근혜 정부가 그런 면에서 준비되어 있다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준비되어 있고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대선 때 유연한 관점을 내보였어요. 그러면 밀어줘야죠. 비해서. 사실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예. 그렇게 해서 인수위가 출범을 했는데 출범하자마자 현재 살아있는 권력 이명박 진영에서 제동을 걸었다. 말뚝을 하나씩 받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천영호 수석이 이제 총대를 매가지고 예. 국방비 삭감하고 택시법 통과된 거에 대해서 악을 쓰면서 예. 비판하기 시작을 했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최대석 위원에 대한 어떤 견제가 있어서 이것이 의문의 숙청으로 이어졌고 네. 또 이런 어떤 일련의 사태는 지금 임태희 천영호의 갈등이 인수위 내부에서도 뭔가 비슷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예. 강원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만들어낸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우리가 보는
의문의 어떤 그 인사 파동. 결국은 그러니까 뭐 이 외교안보 문제에서 비둘기파와 매파는 항상 있었죠. 뭐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떤 입장 차니까 그 자체는 존중할 수 있는데 결국은 문제는 그거에 그러니까 비둘기파와 매파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바로 최고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은 철학과 소신이라는 건데 과연 박근혜 당선자에게 그게 있느냐? 지금 최대석 위원이 사퇴한 막후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뭔가 중심이 없는 것 아니냐? 제가 여쭤보는 건 바로 그거. 그 부분은 말이죠. 사실 그 박근혜 당선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김정일 위원장을 평양에 가서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평 축구 대회 그 이벤트를 성사시켰죠. 이건 본인이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보수 세력은 그 문제를 참 이상하게 봤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누굽니까? 유경수 여사를 저격한 게 문세광이라는 제1교포인데. 그렇죠. 뒤에서 사주한 사람. 예, 문세광을 사주한 게 김정일이라고 다 그때 교육시켰어요. 예, 맞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모친의 척살범입니다. 그렇죠. 자기 엄마를 죽인 불구대천의 원수죠. 예. 불구대천에. 예. 근데 가서 그 얘기하는 그 다정스러운 장면들을 보면서 거의 멘붕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수 쪽이. 보수 쪽이. 예. 멘붕에 빠지죠. 네. 그런데 그걸 뭐냐 하면은 그 저기 바로 저렇게 용서와 화해 메시지로 박근혜 당선자가 우려 먹었어요. 그렇다면 그 정도의 어떤 그 결단과 용기라면 남북 관계를 잘할 수 있다. 얼마든지 더 앞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어떤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보니까 NLL 영해 논쟁을 주도하고 계속 그 저기 당내에서 대화록 논란이 어느 정도 뭐 정도껏 공세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걸로 그냥 다 해먹겠다는 식으로 대선 막바지까지 이걸 끌고 가고 또 문재인 후보가 김장수 경직성 발언 얘기한 걸 끝까지 그건 방송 토론에서 후보가 직접 물고 늘어지고 이러면서 어려운 선거의 색깔론에 애처롭게 매달리는 모습을 결국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남북 간의 화해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현실의 국내 정치에 역시 종속될 수 있는 어떤 허약한 부분이 노출이 된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국내 정치에서 압력으로 작동할 때 그렇죠. 박근혜 당선자 본인은 남북 관계의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있으나 그것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국내 정치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바로 단적인 예가 이명박 대통령이 비핵 개방 3천 정책을 고수하다가 국회 연설에서 일부 수정하려고 했는데 바로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 이제 피격 사건이 발생을 했고 없던 일이 돼버렸던 거 아닙니까? 보수가 아니죠. 들고 일어나면서. 국회 연설 수정된 거 없어요. 국회 연설은 애시당초 그 기존 남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연설이 그냥 나갔습니다. 박왕자 사건이 터지고 7시간이 지나서. 그 이후에 어떤 그 국회 연설문이 수정됐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기조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라는 거죠. 안 바뀌었죠. 아니 그날 국회 연설은 큰맘 먹고 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데 안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그 조선일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국민이 죽었는데 거 가서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던져? 그러니까요. 너 미쳤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촛불 시위 때도 그랬고 남북 관계 어려운 위기 시에도 그랬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 언론에 끌려갔습니다. 보수에서 뭔가 그 포위됐었던 거죠. 대북 문제관에서는. 일종의 코칭 역할을 했어요. 우리 보수 언론이 왜 권력이냐 하면은 조선일보가 말하면 정권이 따른다는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겨레 신문이 얘기한다고 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짚어보죠. 자, 최대석 인수위원이 사퇴하기 전에 박근혜 당선자하고 일정하게 사인 교환을 한 다음에 만약에 남북 베이징 비밀 접촉을 추진을 했다가 만약에 팩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박근혜 당선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서둘렀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뭐 한다면 정권 출범 이후에 해도 되는 문제인데 거기에는 다른 상황 요인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의지의 반영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오늘 북한 핵실험 얘기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또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게 문제가 되는데 북한 핵실험 문제에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인수위 기간에
남북 간의 비밀 접촉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을 해왔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왜요? 특히 예.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네.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선 대선 때 남측에 대한 어떤 비방이 다 사라졌습니다. 네. 북한이. 그러면서 대남 정책을 유화적으로 네. 좀 가져가고 싶고 대화를 원하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정부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이 표출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그렇게 단절된 대화를 보거나 하는데 어떤 공식적인 대화보다는 비공식 대화가 적절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는 당선되면 바로 북한에 특사를 보내겠다. 그랬죠. 좀 예. 많이 나갔죠. 예. 예, 이랬고 어떤 박근혜의 캠프 쪽에서도 조건 없이 대화 시작하겠다. 네.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인수위가 구성이 되면 그 단계에서 남북 대화가 시도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했고, 제가 한 방송에 나가가지고 아마도 베이징에서 비밀 접촉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선거가 끝나고. 예. 근데 보수 언론이 보도한 거는 베이징에서 비밀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음. 물론 그 급이 낮습니다. 이건 비밀 접촉이라고 보기에는 실무 단계에 불과해요. 아직까지 무게 있는 단계는 아닌데 예.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듯이 뭔가 그 남녀 간에도 친해지면 사소한 접촉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그렇죠. 세게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퇴짜 맞죠. 네. 그렇죠. 네. 이렇듯이 남북 관계도 이게 비슷한 건데 그렇죠. 슬금슬금. 슬금슬금. 네. 그러다가 딱 잡은 라인이 제대로 된 라인이면은 뭔가 이게 얘기가 되는구나. 뭔가 하나의 보증이 되고 그러면 이제 높은 사람들끼리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거고 인수위에서 관심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것은 대선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어떤 하나의 어떤 국민에 대한 약속이자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갈증이 작용이 된 상황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표가 여기에 힘을 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유엔 제재 결의가 임박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정원을 비롯한 지금 청와대 매파 어떤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상당히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게 못마땅했을 건데 네. 이게 좋은 호재 아닙니까? 무언가 이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명분이 제대로 조성이 된 거예요. 핵과 미사일이죠. 네. 거기에다가 천영호 청와대 수석이 아주 깜짝 놀랄 얘기를 했습니다. 2010년에 남북 비밀 접촉 시에 북한이 정상회담 대가로 쌀비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니까 천안함 일으켰다. 그랬죠. 완전히 고춧가루 다 뿌리는 얘기예요. 윤태희 대통령 실장은 이제 부인했고 그거를. 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왜 천수석이 저런 말로 새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하느냐.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러면 천영호 차기 정부 발목 잡기. 천영호 수석의 발언은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대북 정책이 바뀔 것을 우려해서 미리 고춧가루를 뿌린 거네요. 고춧가루 뿌리는 거죠. 자, 김영삼 그 대통령 시절에 네. 그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에 뭐라 그랬냐면 동맹보다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네. 동맹보다 민족이 그러니까 이건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였어요. 아주 파격적인 세게 대북 발언했네. 화해 조치였는데 예. 집권에서 왜 그런 정책이 구체화 안 되고 슬금슬금 후퇴해가지고 결국은 남북 간의 전쟁 위기까지 느껴질 만한 그때 라면 사재기하고 생수 사고 그때 난리 94년 불바다 위기 때 난리 났었죠. 예. 하루도 남북 관계 바람잘 날 없었어요. 네. 그리고 북한하고 화해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을 따돌렸습니다. 하도 강경하게 나가니까. 그래서 제네바 합의가 북미 간에 하고 한국이 당사자에서 빠지고 돈만 물은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된 이유가 뭐냐면 노태우 정부 말기에 훈령 조작 사건이라든가 팀 스프리트 훈련 재개라든가 이상가족 상봉을 저지하기 위한 안기부의 훈령 조작 사건이라든가 대통령 의중을 심지어 문서로 조작하고 막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해서 레임덕에 빠뜨려 가지고 그 냉전 세력들이 어떤 그동안의 남북 관계 성과를 다 잠식해 버리고 이 대북 관계 비전이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이 영향이 결국은 YS 때까지 그대로 관통이 되면서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그러면 박근혜 당선자는 지금 매파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고 거기서 운신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네. 이건 만약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면 매파가 더 들고 일어날 명분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박근혜 이제 그때는 대통령이 아마 될 텐데 대통령이 이 매파의 포위를 뚫고 일정하게 남북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어요. 아, 그래요? 예, 우선 뭐 북한에 뭐 인도적 지원한다고 쌀이나 비료나 비스켓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식량 영양 지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세력. 네. 또 북한하고의 어떤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어떤 북한하고의 어떤 그 사실상 점점 어떤 그 교류 협력의 어떤 완숙도를 높여갈 수 있는 걸 싫어하는 세력. 네. 그러면서 어떤 그 북한 정권이 이제 언제든 붕괴될 수 있는 아주 불확실하고 실패한 체제인데 이것에 연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에너지를 제공하고 돈을 대주고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세력. 이런 어떤 그 세력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 단절을 감수하고라도 우선 국방비를 늘리고 네. 안보를 튼튼히 해서 예.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압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원칙이 쓰는 거라고 믿고 있는 세력들. 이런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이러한 어떤 그 위기적인 국면 조성이야말로 자기들 주장의 어떤 정당성과 명분을 실어주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죠. 실제로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 얘기가 나오면서 시중에 지금 그 새로운 얘기들이 뭐냐면은 미국식 MD 그 네. 미사일 네. 방어에 한국이 이젠 적극 참여할 때가 됐다든지 또 어떤 대북 정책의 어떤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대북 정책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걸 다 포기하고 핵무기를 가진 북한. 그러니까 PSI입니까? 봉쇄입니까? PSI는 이미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의 기조가 그러면 봉쇄로 가는 겁니까? 대북 봉쇄?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봉쇄, 압박, 협박, 억지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실주의적인 어떤 국가 정책을 할 수 있는 걸 지금 패러다임을 그렇게 그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면 억지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때 요격할 수 있는 억지가 있고 쏘는 징후만 보고 앞으로는 정보만 수집이 되면은 어떤 그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적극적인 안보를 주장해야 되겠고 그걸 위한 무기 체계 확보를 위해서 국방비를 늘려야 되겠고 이런 어떤 패러다임의 대전환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미국과 소련 간에 있었던 어떤 군비 경쟁, 어떤 상호 억제 파괴 또는 어떤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할 수 있는 그 냉전식 논리로 가자는 거죠. 이게 지금 미소 간에는 가능했는데 우리 한반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봤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가자는 얘기죠. 결국 미국에 네오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에는 네오콘이 아니죠. 왜냐하면 네오 새로운 적이 없죠. 시종 일관 아니었습니까? 시종 일관이죠. 그럼 시종콘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어쨌든 합리적 보수가 네. 그 사람들한테 너무 좀 위축되지 말고 네. 예, 원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정치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는가 이 말씀도 네. 한마디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자, 어떤 보수가 앞으로 세를 확장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안보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진보의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와 평화 네. 이 어떤 그 담론은 그럼 영영 좌절되고 붕괴되는 것이냐? 네. 당분간 희망이 없는 것이냐? 예. 이런 어떤 그 우리가 또 의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억지로 가서 한반도가 어떤 가장 높은 수준의 군비 경쟁과 어떤 그 안보 부담에 어떤 가위 눌리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 북한도 사실은 군사적인 것보다 성군 정치보다는 경제 개선 쪽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경제 개선으로 가려면 대외 환경이 우호적이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한 안보의 우려를 마지막으로 해소하면서 어떤 당면한 어떤 핵무장의 시기를 우선은 일단 연기하고 예. 완전히 무력화는 못 시키겠지만 예. 일단은 연기하고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이 희망의 끈을 절대 놔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좌절됐다고 보는 비관주의자들은 한반도에 어떠한 미래도 열지 못합니다.
우리 한반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은 비관주의자들 머릿속에 없어요. 네. 그게 바로 안보 세력입니다. 그러한 안보가 일견 우리도 성찰하고 고민해야 될 점은 있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20년간 이 유지돼 왔던 진보의 담론을 평화 공존의 어떤 그 담론을 이제 와가지고 다 포기하고 좌절해서는 우리 진보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끝장나는 거죠. 예, 사실은 그리고 오늘 좀 짚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짚지는 못하고 그냥 발제만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그 북한식 표현하면 이거 인민 생활의 개선 네. 여기에 상당한 역점을 두어 왔었는데 네. 왜 갑자기 핵실험이냐? 네.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이야기는 차후의 주제로 밀어놓고 네. 좀 더 숙성시킨 다음에 완전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은 조금 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죠?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날 한 독자가 저에게 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사무실에서, 집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 열기를, 그 열망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혀서 멍했던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도 1470만 명이 한마음이 되는 데에 대선 올레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못다한 숙면 취하시고 좀 쉬시고 건강도 챙기시고요. 앞으로의 1800일 동안도 묵묵히 버텨주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이탈남과 대선 논례를 사랑해주시고 10만인 클럽 가입으로 후원해주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마이TV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공중파와 보수 정편의 영향력을 능가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6,300명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선 10,000명을 만들어 보지요. 10만인 클럽 참여는 오마이뉴스 메인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선 올레는 끝났지만 힐링 올레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 힘껏 껴안아 줍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뭐하냐? 기사 써. 네가 무슨 기자도 아니면서 뭔 기사를 쓰냐? 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쓴 기사를 읽는다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쓴다고? 난 읽기만 했는데. 야, 그게 정말이야? 당신도 오마이뉴스 헤드라인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등록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oma이뉴스.com.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대상입니다. 주체는 바로 우리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정책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둘째 문제고요. 보수 내에서도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다. 이러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